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통합사회 수업 함께하는 윤석재 선생님입니다. 벌써 마지막 주가 시작됐네요. 수업을 이 온라인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가는 것 같았는데 이 온라인 학교 수업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벌써 마지막 주가 된 만큼 여러분들 이번 주도 열심히 참여해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수업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노동권,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합리적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이 세 가지의 주제 중에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도 문제에서 자주 다루기도 하고 또 문제를 풀 때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 건데요. 처음에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문제 두 문제, 그리고 합리적 선택과 윤리적 소비에 관련된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전국연합학력평가 1년에 4번 보거든요.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4번 보는데 그때 가장 어려워하는 문항의 유형이 있어요. 표라던가 그래프를 제시해주고 거기에 내용을 해석해내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 자주 다루는 함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18년 9월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문제 읽을 시간 한 20초 정도 줄게요. 한번 문제 꼼꼼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근로계약서가 나와 있고요. 김 씨는 사업주, 김 씨가 고용한 사람, 더 쉬운 말로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박 씨는 17살인 근로자, 노동자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6개 항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하나하나 읽어본 후에 선생님과 1번부터 5번 선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가장 밑에 있는 별표, 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를 풀 때 큰 힌트가 되는 부분이니까 꼭 잘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럼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기억은, 즉 박 씨는 연소근로자에 해당한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박 씨는 17살인 근로자죠. 그리고 17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청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생님이 썼었는데요. 18살 미만이었죠. 정확한 용어로는 연소근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연소근로자.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2번, 디귿의 경우 사용자는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디귿을 보면 근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5시까지네요. 그러면 총 5시간이죠. 우리 공부했던 내용 중에 휴게시간 내용이 있었어요. 4시간 근무하면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죠. 따라서 5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디귿을 보면 당연히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3번, 박 씨는 니은을 체결할 경우, 이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 일할 수 있는 나이는 15살이라고 공부했었고요. 15살이 넘는다 하더라도 18세 미만의 경우에, 즉 연소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서와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내용 공부했었죠. 따라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4번, 기억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을 받을 때, 일한 대가를 받을 때 지켜져야 되는 원칙들을 몇 가지 공부했었어요. 부모님 통장으로 받는 거 아니었죠. 직접 받아야 된다 그랬죠. 즉 법정 대리인, 쉽게 이야기하면 보호자,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일을 한 사람은 박 씨이기 때문에 박 씨가 독자적으로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임금은 박 씨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공부했었습니다. 5번 기역은 미음에 합의한 경우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지금 계약서를 보면 미음에 시간급을 6,000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2018년에 나온 문제예요. 따라서 이때의 최저임금은 7,530원이었거든요. 채팅창을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올해의 최저시급을 잘 이야기해주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5번이 틀렸죠.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읽을 시간을 주기보다는 선생님 바로바로 읽으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갑은 16살이네요. 16살 연소근로자죠. 방학 동안 용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 사장인 을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일주일에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휴게 시간 없이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네요. 일단 첫 번째,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면 몇 시간이라는 거죠? 9시부터 6시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면 총 9시간을 일하는 거죠. 9시간을 일할, 자, 만 16세예요. 16세는 연소근로자이기 때문에 1일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7시간이죠. 따라서 9시간 일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휴게 시간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4시간 이상 일을 할 때는 30분, 7시간 이상 일을 할 때는 8시간 이상 일을 할 때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있어야 되죠. 휴게 시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첫 월급 수령하던 날에 갑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 자, 최저임금의 미다라는 돈을 받았죠. 자, 이렇게 총 3개의 문제점이 있는 내용이네요. 자, 기억 봅시다.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 아니죠. 휴게시간 보장 받아야 됩니다. 니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을의 갑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 거부 행위는 정당하다. 자, 계약이 맺어졌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추가 임금 지급 거부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거죠. 즉 추가 임금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자, D급 갑과 을이 체결한 근로시간에 대한 계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죠. 지금 3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3가지 문제점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거죠. 리을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한 근로계약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자, 부당한 근로계약을 맺어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것도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해보면 답은 디귿 리을번이 되겠죠. 이번엔 합리적 선택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갑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의 월 평균 매출액은 1,200만원. 그리고 빵집 운영에 월세 200, 월급 300, 재료비 기타 비용 500이 든다. 그런데 갑이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 월 25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이 두 가지죠. 빵집을 운영할 것인가, 회사에 취업할 것인가, 이 둘 중에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은 빵집 운영의 암묵적 비용이다. 암묵적 비용. 이게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명시적 비용이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비용은 선택에 따라 포기한 경제적 이익을 이야기한다라는 내용 공부했었던 거 기억하죠? 기억을 다시 보면 회사에 취업할 경우 월 250만 원의 임금은 빵집 운영의 암묵적 비용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빵집을 운영함에 따라 포기한 경제적 이익은 회사에 취업했을 때의 이익이겠죠. 그러면 회사에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 250만 원은 암묵적 비용인 게 맞겠죠. 니은 빵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비합리적 선택이다. 합리적 선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편의가 비용을 알아야 하죠. 따라서 편의가 비용에 대한 것은 리을번까지 모두 다 따져본 이후에 우리 니은 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귿 빵집 운영의 명시적 비용은 월 500만 원이다. 빵집을 운영할 때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 이 부분이 되겠죠. 월세 200, 월급 300, 재료비 등 기타 비용 500 다 더하면 월 1000만 원이죠. 리을 빵집 운영의 기회비용은 월 1200만 원이다.
기회비용이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한 값이죠. 명시적 비용은 월 1,000만 원이라고 했고요. 암묵적 비용은 위에 동그라미 기억을 보면 월 250만 원이라고 했죠. 다 더하면 월 1,200만 원이 아니라 1,250만 원이죠. 그러면 니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빵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비합리적 선택이다.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오른쪽 아래에 나오는 것처럼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빵집을 운영할 때의 비용은 기회비용과 같은 말이니까 리을에 나와 있는 월 1,250만 원이죠. 그럼 편익은 어떻게 될까요? 편익은 선택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만족이니까 빵집을 운영했을 때 월 평균 매출액인 1,200만 원이 편익이 되겠죠. 그러면 빵집 운영의 편익은 1,200만 원, 비용은 1,250만 원. 따라서 비합리적 선택이 맞겠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019년 작년 11월 모의고사 문제예요. 갑, 을의 소비 유형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걸 고르래요. 갑, 나는 명품을 소비할 때 행복하다. 소득 수준에 비해 비싸긴 하지만 명품을 구매하면 뭐 기분 좋은 착각에 빠지고 나는 본래 용도가 아니라 상품이 주는 이미지에 따라 소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를 우리는 과시하는 소비라고 해서 과시소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을, 나는 돈을 더 쓰더라도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상품을 소비한다. 윤리적 소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1번부터 봅시다. 갑은 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 상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죠. 지금 명품을 위주로 사고 있죠. 2. 을은 소비를 통해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상품을 소비하니까 즉 윤리적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갑은 을과 달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추구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갑과 을의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 즉 비용과 만족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것을 따져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갑은 소득 수준에 비해 비싸긴 하지만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을은 나는 돈을 더 쓰더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둘 다 가격을 비용을 최소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둘 모두 최소의 비용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 종합해보면 3번 선지는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추구하는지 갑과 을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4번 을은 갑과 달리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상품이 주는 상징을 소비한다.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상징, 의미를 소비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갑의 경우에는 상류층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미지에 의미를 부여한 소비를 하고 있고요. 을의 경우엔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삶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상품과 함께 소비하고 있죠. 따라서 을은 갑과 달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 5번 도덕적 실천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는 건 을에 가깝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문제들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실제 표나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 6월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측정했다라고 하네요. 접근은 정보화 기기 보유 및 인터넷 사용 환경 조성 여부, 역량은 정보화 기기 기본 이용 능력, 활용은 인터넷의 양적, 질적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와 있고요. 선지를 하나하나 선생님과 따져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활용 부분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인터넷 설치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활용 부분은 인터넷의 양적, 질적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래요. 즉, 인터넷을 언제, 얼만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측정할 때 활용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인터넷 설치 여부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넷 설치 여부는 인터넷 사용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활용 부분이 아니라 접근 부분이 인터넷 설치 여부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 2014년 역량 부분에서 일반 국민 대비 정보 격차는 농어민보다 장노년층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대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선택지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면 오른쪽 글씨로 표시된 게 하나하나의 선택지예요. 선택지가 한 번에 화면에 비춰지면 여러분들이 화면 안에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를 노란 글씨로 표시한 겁니다. 지금 2번인 거예요. 2번. 자, 2014년 역량 부분에서 일반 국민 대비 정보 격차는 자, 이렇게 대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대비라는 말은 앞에 것에 대하여 비교한다. 즉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의 정보 격차는 이라는 뜻이에요. 비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2014년 역량 부분이니까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표 안에는 농어민과 장노년층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밑부분을 보면 각 수치는 일반 국민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의 비교 수준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일반 국민은 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10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농어민은 40.7%를 이 디지털 정보화가 도달되어 있다. 그리고 장노년층은 23.4%만큼 도달되어 있다. 디지털 정보화가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농어민의 2014년 역량 부분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40.7%예요. 일반 국민은 100인데 40.7. 장노년층은 일반 국민은 100인데 23.4만큼이에요. 그러면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건 농어민인가요? 장노년층인가요? 여기에서 당연히 일반 국민이 100인데 농어민은 40.7, 장노년층 23.4, 장노년층이 더 많이 벌어져 있죠. 따라서 이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 이게 동그라미 3번 선지입니다. 2017년에 PC나 모바일 기기 이용 교육은 장노년층보다 농어민에게 더 필요하다. PC나 모바일 기기 이용 교육은 접근, 역량, 활용 중에 이 역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보화 기기 기본 이용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표에서 역량 부분만 보면 됩니다. 그것도 2017년 부분을요. 여기를 보면 되는 거죠. 여기를. 자, 2017년에 역량 부분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농어민은 53.4, 장노년층은 41. 그러면 둘 중에 디지털 정보화가 더 이루어져 있는 건 농어민일 거예요. 따라서 PC나 모바일 기기 이용 교육이 더 필요한 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더 뒤처지고 있는 장노년층이겠죠. 장노년층. 그럼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017년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모든 부분에서 정보 취약계층의 평균보다 높다. 2017년에 장노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접근인지 역량인지 활용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모든 영역을 다 봐야 되겠죠. 정보 취약계층의 평균이 지금 표의 가장 아래 나와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평균이 91%고요. 접근 부분에선 91%, 역량 부분에서 51.9%, 그리고 활용 부분에서 65.3%네요. 자, 모든 부분의 정보 취약계층의 평균이 장노년층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에 대한 답은 틀린 게 되겠죠.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현재 나오는 이 선지에서 어려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활용 부분에서 2014년 대비 2017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변화율은 장노년층보다 농어민이 더 크다. 활용 부분에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변화율이라고 나와요. 변화율. 자, 이 변화율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왼쪽 화면 봅시다. 화면의 왼쪽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의 줄넘기 기록이 2019년에는 200개였는데 2020년에는 300개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변화량은 몇 개입니까? 변화량. 2019년 대비 2020년의 줄넘기 기록의 변화량. 변화된 수량은 100개죠. 100개. 그럼 변화율은 몇일까요? 변화율. 변화된 비율. 200개에서 300개가 됐을 때 변화된 비율은 50%죠. 왜 50%냐? 자, 늘어난 100개는 2019년 기록의 50%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가 늘어났는데 이 100개는 2019년 갑의 줄넘기 기록인 200개의 절반, 즉 50%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50%에 해당하는 100개만큼이 늘어난 거죠.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변화량과 변화률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선지에서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변화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자, 이 문제에서의 변화율은 2014년의 수치분의 2017년 빼기 2014년의 수치 곱하기 100.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식대로 문제를 꼭 풀진 않아도 되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식대로 풀어볼게요. 농어민의 변화율은 자, 빨간색으로 친 부분 2014년엔 48.6, 2017년은 63.3%죠. 따라서 48.6분의 63.3 빼기 48.6 곱하기 100은 30.25%가 되겠죠. 그리고 장노년층은 똑같은 식을 세워 풀어보면 50.88%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변화율이 더 큰 건 장노년층이니까 정답은 틀린 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꼭 이렇게 식을 일일이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쉽게 풀어볼게요. 농어민의 활용 부분에서 농어민의 2014년 정보화 수준은 48.6이고요. 2017년은 63.3이에요. 자, 우리 빼기는 할 수 있잖아요. 63.3에서 48.6을 빼면 약 15 정도가 나오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15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 장노년층은 39.77%에서 59.9%가 됐기 때문에 자, 거꾸로 빼보면 약 20%쯤 되네요. 자, 농어민의 경우에 15%가 증가했는데 이 15% 포인트는 2014년 활용 부분 48.6%의 50%가 안 되죠. 훨씬 안 되죠. 우리가 이미 계산해서 알지만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장노년층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늘어났는데 이 20% 포인트는 2014년의 39.7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죠. 그럼 봅시다. 장노년층은 39.7%의 절반 정도 수준인 약 20% 포인트가 늘어났는데 농어민은 48.6%에서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5% 포인트가 늘어났다. 그러면 장노년층의 변화율이 더 크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땡땡시 지역조사 결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볼까요? 1차 산업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 산업별 인구구조 변화가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왼쪽의 경우에는 기타 공무원, 운송업, 상업, 건설업, 제조업, 농립업 등이 있는데 이 중에 1차 산업은 농립업일 거고요. 오른쪽도 쭉 여러 개가 있는데 농립업이 해당이 되겠죠.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 끝나고
우리 여러분들 학습지 다운받을 수 있는 곳에 이 학습지를 올려둘 테니까요. 혹시 지금 화면이 너무 안 보여서 학습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나중에 올라오는 동영상 보면서 학습지와 함께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산업 종사자의 수. 1961년엔 총 인구가 15만 5천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 76%니까 약 11만 8천 명 정도고요. 그리고 2014년에 총 인구는 46만 명 정도인데 0.2%가 1차 산업 종사자니까 약 900명 정도래요. 따라서 증가하였다가 아니라 줄어들었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방금 전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방금 전과 지금 문제는 차이가 있죠. 이미 잘 찾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1차 산업 종사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전 문제에서 76%에서 0.2%, 76%에서 0.2%가 됐고 실제로 총인구와 비교했을 때 감소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선지를 틀렸다라고 판단 내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똑같이 그렇게 풀어야 되는가?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답은 X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화면에서는 동그라미 안에 1961년이라고 한 연도 밑에 총 인구가 나와 있었어요. 2014년 밑에 총 인구가 나와 있었죠. 자, 총 인구가 나와 있을 때는 76%가 몇 명인지 0.2%가 몇 명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총 인구가 나와 있지 않으면 도대체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몇 명인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자주 여러분들이 속는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주 틀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1961년에 총인구가 100명밖에 안 되고 2014년에는 10만 명이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961년의 1차 산업 종사자 수는 76명이고요. 2014년은 200명입니다. 76%가 76명이고 0.2%가 200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줄었지만 종사자 수는 늘어났죠. 따라서 총 인구를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비율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종사자 수 줄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민들이 종사하는 직업의 분야가 다양해졌다. 그냥 봐도 여러분들 훨씬 더 다양한 직업, 산업을 쪼개놨죠. 따라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이 다양해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특히 1961년에는 상업이라고 하나로 뭉뚱그려 놨던 것이 2014년에는 여러 개의 상업 안에서도 여러 개의 직업들로 분화돼서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다양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보건, 금융, 교육 분야는 왼쪽에 있는 1961년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2014년에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만큼 그 분야들의 편의시설이 증가하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고요. 그 다음, 제조업의 쇠퇴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61년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0.7%였는데 2014년에는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죠. 따라서 제조업이 쇠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사회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래프 문제가 바로 이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건데요.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번 선지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A국은 그냥 이어진 선분으로 되어 있네요. 2000년 이후 촌락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이 높아졌다. 자, 2000년 이후에 70% 후반대 이상으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거의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이후의 A국의 그래프를 보면 여전히 완만하게나마 도시화율이 증가하고 있죠. 그 말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미미하나마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선지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 비국은 90년 이후 이촌양도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자, 90년 이후에 점점점점으로 표시된 비국을 봅시다. 점점 도시화율이 늘어나고 있죠. 90년 이후에도 여전히 도시화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죠. 가속화되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가속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비국의 경우에 이 1965년 정도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도시화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전까진 굉장히 급격히 늘어났죠.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래프의 기울기, 완만한지 급경사인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비국은 90년 이후에 이촌양도 현상이 가속화되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고요. 그 다음 2017년 C국은 가장 밑에 있는 그래프네요. 가장 밑에 있는 겁니다. 촌락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 2017년, 자 여기죠. 2017년의 도시화율은 50%가 넘습니다. 따라서 촌락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게 맞겠죠.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것,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C국은 2017년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50% 이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따라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 1990년 이후 도시화 진행 속도는 B국보다 C국이 빠르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990년 이후를 보면 B국이건 C국이건 모두 도시화율은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B국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C국은 더 급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도시화 진행 속도가 더 빠른 건 둘 중에 C국이겠죠. 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는 게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즉 맞는 선지가 됩니다. 새로운 문제네요.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자 프리덤 하우스는 매년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언론 자유지수를 산정한대요. 자 밑에 줄 봅시다. 제일 밑에 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다섯 번째 줄을 볼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 응답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부정적 응답을 하면 점수가 높아진다. 따라서 제일 밑에 별표를 봅시다.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언론 자유국이 되고요. 부정적 응답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점수가 100점에 가까워질수록 언론 비자유국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2017년 갑국은 34점이래요. 34점은 자 밑에 언론자유지수 해석을 보면 부분적 언론자유국이죠. 언론자유국이기 위해서는 0점에서 30점까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언론자유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갑국은 을국보다 언론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매년 을국의 점수가 갑국보다 높습니다. 점수가 높으면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거죠. 언론 비자유국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갑국은 을국보다 언론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틀린 말이죠. 을국이 더 자유롭지 못하죠. 갑국과 을국 모두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다. 갑국은 30점, 32점, 34점 점점 점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점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언론 자유국에서 언론 비자유국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을국 또한 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점수가 높아지니까 둘 다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쇠퇴되고 있고 억압받는 거고요. 언론 비자유국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언론 매체의 독립성이 보장될 때 지수가 낮아질 것이다. 독립성이 보장된다라는 것은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자유로워지면 이 수치는 지수는 작아지겠죠. 낮아지겠죠. 따라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5년 대비 2015년의 언론자유지수 증가율, 또 증가율이 나오네요. 2015년과 비교하여 2005년과 비교하여 2015년의 언론자유지수 증가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가율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각국은 자 2015년 대비해요. 2015년에는 30, 미안합니다. 선생님 계속 2005년을 2015년이라고 하네요. 2005년에는 30, 2015년에는 34예요. 즉 4%포인트, 4점이 높아진 거죠. 이 4점은 2005년의 점수인 30점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을국은 46점에서 48점이 됐는데 이때 늘어난 2점은 2005년의 46점의 4.35%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증가율이 더 높은 건 갑국이 되겠고 따라서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또 봅시다. 그래프는 우리나라 가나 시기의 산업별 취업자 수와 용도별 토지 면적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가와 나는 1980년, 2015년 중에 하나고요. A와 B는 논밭 또는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를 보면 가 시기는 나 시기보다 인구가 많다. 답은 뭘까요? 인구가 많다? 자, 틀렸다.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가 시기는 나 시기보다 인구가 적다. 방금 전에 가 시기는 나 시기보다 인구가 많다. X였어요. 그럼 가 시기는 나 시기보다 인구가 적다. 이건 마찬가지로 X입니다. 많다도 X고 적다도 X다. 그럼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분명히 선지에서는 인구를 물어보고 있어요. 인구.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자료를 보면 산업별 취업자 수를 나타내고 있죠. 무슨 말이냐? 이 14번 문제 어디에도 가시기와 나시기의 인구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는 산업별 취업자 수일 뿐이죠. 따라서 산업별 취업자 수만 보고 전체 인구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인구가 얼만큼인지를 모르잖아요. 따라서 인구는 알 수 없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다.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볼게요. 산업별 취업자 수. 농림어업 종사자 수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 수 늘어났어요. 즉 1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고요. 2차, 3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늘어났어요. 따라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가나는 1980년, 2015년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산업화가 진행된 나가 2015년이고 가는 1980년이 되겠죠. 그러면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다. 2015년인 현재 산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직업의 종류 또한 더 다양하겠죠. 나시기는 가시기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산업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2015년의 도시화율이 더 높겠죠. 따라서 이 선지 또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 나시기는 가시기보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낮다. 산업화가 더 진행된 2015년 그리고 사회가 더 발전된 2015년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더 높게 나타나겠죠. 마지막으로
A는 도로, B는 논밭이다.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봅시다. 1980년에서 2015년으로 갈수록 점점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A는 논밭일까요? 도로일까요? 자,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는 논밭이 되겠고,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는 도로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논밭, B는 도로가 됩니다. 틀림 선지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게요. 그래프는 가나 국가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 모두 중학교 때 공부했었을 거예요. 가나는 독일과 우간다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어떤 인구 피라미드가 독일이고 우간다인지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가를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나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15세 미만의 인구는 나에 비해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죠. 자, 가는 고령화가 나보다 더 많이 진행되어 있는 거고 저출산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가가 독일이고 나는 우간다가 됩니다. 그러면 선지를 볼게요. 가는 나보다 기대 수명이 낮다. 기대되는 수명이 독일이 더 높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65세 이상 인구를 보면 가, 즉 독일의 경우가 훨씬 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그만큼 오래 산다라는 얘기죠. 기대 수명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입니다.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다. 인구 증가율을 보려면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독일은 15세 미만의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요. 저출산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에 비해 나는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은 나, 즉 우간다가 더 높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나보다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 고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 전체 인구 중 고령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라는 것 중학교 때 공부했죠. 이 부분을 볼게요.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미안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가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나타나는 나라는 선진국에 가깝겠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나라들은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인구 피라미드마다의 특징들을 중학교 때 공부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더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는 가의 형태가 적합하겠죠. 가의 형태. 따라서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나는 가보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크다.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을 보면 가는 굉장히 적은데 나는 굉장히 많아요. 즉 나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큰 건 나보다는 가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들을 막 풀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문제를 접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총 인구를 모를 때 수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증가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첫 부분에 보다 보면 가장 밑에, 문항의 가장 밑에 제시된 별표의 내용이 실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학교에 가게 되면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문제를 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꼼꼼히 읽고 지금 선생님과 공부했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문제를 그냥 푸는 것보다도 문제에서 제시된 그래프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문제에 접근하는 것. 그런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당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수요일에는 생활법률.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알았으면 좋겠는 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몇 가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2교시 수업도 열심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